출범 2주 만에 계좌 개설 수가 200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등장과 함께 하지만 기존 은행권에서는 또 하나의 좀 고민을 안게 됐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광풍이 몰고 올 업계의 판도 변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인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카카오뱅크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개설하셨어요? 카카오뱅크 계좌 여셨어요, 연구원님? 네.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뭐 네. 어떤지 알아보려고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더니 뭐 한 2, 3분 만에 뚝딱 해서 개설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예, 예. 굉장히 계좌 개설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시고 또 주변에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야말로 지금 광풍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좀 등장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먼저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우리가 기존의 은행을 이용할 때 보면 문턱이 높잖아요. 예, 서류도 많고. 맞아요. 더군다나 신용대출이라는 부분들은 그거보다도 더 문턱이 높거든요. 그럼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표방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금리 신용대출입니다.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한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기반, 우리가 늘 닉스가에 쓰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돌풍의 원인이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가장 큰 어떤 차별점의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그 금리죠. 쉽게 얘기하면 예금 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주고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해서 좀 낮게 받고. 그러니까 예대 쪽이 오히려 기존 은행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게끔 이제 상품을 이제 제공하는 거니까 이거는 초창기에 고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강점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가 될 것인가는 향후에 그러니까 결국 은행들도 예대 마진 가지고 그러니까 대출하고 예금에 대한 그 차액 그 금리 가지고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2.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조를 대출하더라도 이익은 200억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은행이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직원들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 자체도 약간 감당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차별화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그렇게 낮은 대출금리, 높은 예금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모으고 그 모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카슈랑스라든가 그런 이제 수수료 베이스의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가서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차별화 경쟁력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크게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은행주와 좀 차별화되려면 이런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게 제공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성장성은 초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또 이제 특성상 굉장히 그런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싸게 금리를 제공한다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당초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했던 그 설립 인가 취지가 정부의 취지는 뭐냐면 그 중금리 쪽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신용자들은 낮은 금리를 받고 저신용자는 너무 높은 금리를 받아요. 고신용자는 뭐 한 5% 내외. 그리고 저신용자인 9에서 10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그 중간 쪽에 그 대출 상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4에서 7등급 정도, 6등급 정도의 그 신용 등급을 가진 그 고객들은 그런 상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신용자로 몰리면서 보다 자기 신용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자기가 받은 거죠. 줘야 됐던 거죠. 근데 이쪽이 활성화돼서 이쪽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공급을 한다면 그러면 이 신용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의 저신용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용 대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그게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고신용자, 저신용자만 있지 중간 쪽 신용자들에 대한 상품들이 없었어요. 중급 신용자들을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쪽에 상품을 제공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기 신용 등급과 맞는 제대로 된 금리를 제공받고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 좀 활성화된다면 저신용자 쪽에서도 이 경쟁 활성화 때문에 그 전체적인 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가 이제 정부의 이제 기대였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중금리 그러니까 이게 취지고 그렇게 되면 이쪽 시장은 은행들이 별로 접근했던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시장이 활성화되면 뭐 제가 이제 리포터 나간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약 60조에서 많게는 100조 시장이 더 추가로 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 이쪽 시장이 어차피 그 진출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은행들한테도 기회가 된다는 부분. 글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랐던 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초반에 많은 난관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당장 보면 일본이 2000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작을 했어요. 한 17년 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은행 자산 기준으로 보면 뭐 자산이라든가 이익 전체 시장에서 비중을 보면 1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기 이제 여수신이라는 경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신회사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가 일본인데 통신회사라든가 뭐 증권회사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그 인터넷 IT 기업이라든가 이쪽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서 기존의 본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가 된 거죠. 예, 기존의 그 자기네 그 통신이든 IT든 그쪽 그 영업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화에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경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포인트는 거기서 이 확보된 고객을 가지고 수수료, 비이자 쪽인 수수료를 얼마나 이제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출발이 좋았다. 지금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 은행권 입장에서는 아까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경쟁력을 그쪽에 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은행권에 조금 대응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행이 이미 모바일 뱅킹이 있어요. 많이 하잖아요. 3년 전에 지금 가장 활성화된 게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KB의 리브, 그다음에 그 신한의 써니 다 있습니다. 몇백만이에요 고객들이. 그리고 그 모바일 뱅킹 들어가면 대출을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영어 회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그쪽을 통해서 이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지 않거든요. 왜? 아직 이 은행들이 가장 좀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리스크, 안 갚을 수 있다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그게 그 확인이 되려면 결국은 이 고객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면서 고객 정보나 데이터들이 쌓여야 돼요. 쌓여야지 이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그런 데이터들을 쌓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인터넷 전문의 하다 보면 그쪽의 데이터들이 이제 같이 공유하니까 어쨌든 그쪽의 데이터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모바일 뱅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통해서 인터넷 그 중금리 대출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안 할 뿐이에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뱅크가 이제 인터넷 은행에 등장을 한 이후에 기존 은행권에 대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 뭐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이다 열풍이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은행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3분기 실적입니다. 올해 1, 2분기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은행의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제
NIM, 즉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자이익이 좋아지는 건데 3분기에도 그 추세는 지속될 겁니다. 더군다나 영업일수도 하루 더 많기 때문에 영업일수 하루는 그 웬만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이익이 느는 부분에 하루 차이가요. 그리고 마진도 계속 좋아질 거라 좀 보기 때문에 이자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지금 대손 쪽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 얘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이익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유가증권 매각 가능성이 높아요. K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SK나 포스코 뭐 이런 유가증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있고요. 신한 같은 경우도 비자 마스터, 비자 카드 그런 일회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주는 그 실적이 좋을 거, 3분기에도 좋을 거라는 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주는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당장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여수신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은행주에 대해서 저희 확실하게 또 투자 판단 서시는 데만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은행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기존 은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지금 기존의 은행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들이 하반기에 가면서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인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